반도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투자를 하느냐는 건데 그거 관련돼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여건이 계속 투자하네요. 돈 쪽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빅테크들의 의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캐시플로우가 이슈라 하더라도 슈퍼마이컴퓨터, 코어웨이브, 알파벳,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라 그래서 다 프리 캐시플로우는 약간 타이트하더라도 뭐죠?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들어가는 백로그 이런 거 수주가 엄청나다.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 7월 말 8월 초 넘어가는 시점에 사실은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AI 윗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크로 쪽에서 아까 금리 인상이 또 약간 미뤄지고 전쟁 하나만 조금 남은 거잖아요. 더 아까 안 되면 저번에 그 극단적인 케이스로 내려갔을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수급의 문제인데 수급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수급도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거래가 2배 ETF 거래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안녕하세요. 돈어리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센터장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의 리서치 센터장 김장열입니다. 여기 비즈니스 워치 돈오리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발 돈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워리가 뭐예요? 돈이 걱정된다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은 하죠. 근데 이제 공포하고 최악은 지났다. 바닥은 지났다고 믿습니다. 그거가 오늘의 결론이고 이제 올라가는 속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하반기 반도체 투자 전략이긴 합니다만 살짝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방금 뭐 그래도 바닥은 지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5천까지는 다시 떨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지난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할 때 고용 데이터가 낮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CPI를 예상보다 높지 않게 나와서 두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 사이드에서 딴지를 걸 확률이 하나가 죽었어요. 물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유가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축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가능성이 좀 수그러들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 CPI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고 고용 데이터 며칠 전에 합치니까 9월 달에 금리 9월 중순 FOMC 금리 인상이 원래 한두 주만 해도 한 60%, 60%였는데 지금 30% 내려갔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죠.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그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뭐 성장주도 많을 거 없고 IT 반도체주도 힘을 받는 거예요. 네.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것은 가장 핵심인데 반도체의 핵심 중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계속 투자를 하느냐는 건데 그거 관련돼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여건이 계속 투자하네요. 돈 쪽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빅테크들의 의지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자체 펀더멘틀에 지금 당장에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실적이 이슈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펀더멘틀 이슈가 아니었는데 우리의 곡괭이를 사지는 데이터 센터 업체의 투자 의지와 지속 가능성이었는데 거기서 의지와 지속 가능성이 여러 이유에서 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월가의 돈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없애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캐시플로우가 이슈라 하더라도 어저께 슈퍼마이컴퓨터, 코어웨이브, 알파벳,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라 그래서 다 프리 캐시플로우는 약간 타이트하더라도 뭐죠?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들어가는 백로그 이런 거 수주가 엄청나다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우리 7월 말 8월 초 넘어가는 시점에 사실은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AI 윗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매크로 쪽에서 아까 금리 인상이 또 약간 미뤄지고 전쟁 하나만 조금 남은 거잖아요. 더 아까 안 되면 저번에 그 극단적인 케이스로 내려갔을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수급의 문제인데 수급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수급도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 거래가 2배 ETF 거래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너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가 그리고 다시 이전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여력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뭐 잣대 긋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타당하냐라고 질문해야 돼요. 지금 올해 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아까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종가 지금 오늘도 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4%, 5%, 6%, 삼성전자가 6%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어저께 종가 150만 원 기준, 삼성전자 25만 원 기준으로
26년도 예상되는 이익에 대비했을 때 PER 몇 년치의 이익을 밸류로 쳐주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한 4.4배, 5.3배입니다. 4배, 5배. 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이익이 더 증가된다면 이 4.4배, 5.3배 오늘 좀 올랐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년에 이익이 좋아지면 더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익이 만약에 얼마나 올라가느냐 봤을 때 시장에서 안 믿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컨센서스는 한 40% 정도 이익이 올라간다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면 어제 종가 125만 원 기준으로 26년대는 4.4배, 5배 정도인데 내년 기준에는 다 3.5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랐어도 이제 여전히 3.67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 라고 보면은 과거 반도체 사이클이 30년 동안 우리 앵커님이나 PD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당시에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할 때 2년 벌고 3년 뽀개지고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PER이 4배에서 8배에 갇혀 있었어요. 4년치. 그러면 과거 사이클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 언젠가 이익이 왕창 내려갈 수 있는 게 가시화되면은 그러면 4배도 싼 게 아닐 수도 있죠. 내년에 4배, 8배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어제 150만 원, 25만 5천 원이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3.4배, 3.5배 가고 있는데 그럼 뭐야? 그럼 내년 실적을 하나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실적을 믿으면 이 3.3배, 3.5배는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4배에서 8배 사이클이면은 우리 미국은 20몇 배 거래되고 있고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대한민국 6배에서 한 10배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3배, 4배도 거래되고 있지 않은데 이익이 만약에 제대로 나오면 얼마 정도 거래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안 잡아도 4배에서 8배 사이면은 6배는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 6배를 간다면 이게 업사이드가 얼마야? 한 5, 60%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슈는 뭐냐? 내년도 이익을 성장을 못할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의견들이 그 우리 2배 ETF 때문에 막 내려갈 때 미국에서 와 반도체는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가격은 내려갈 리밖에 없어요라는 그 컨선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내년도 이익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컨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똑같다라면 아까 똑같죠. 4배에서 5배죠. 네. 4배에서 5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배에서 8배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4배에서 8배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년에 이익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한 4배, 5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스권일.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아요? 위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배에서 8배 왔다 갔다 했다고 옛날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주가가 4배에서 5배야. 네. 그럼 어느 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 그럼 이게 위로 봐야 돼? 밑으로 봐야 돼? 밑으로 봐야지. 예? 위로 봐야죠. 다시 전체 따라오세요. PER이 낮다는 거는 밸류가 낮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반도체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4배에서 8배 거래될 때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 유동성 자금이 있을 땐 8배까지 거래돼서 많이 주고 안 좋을 땐 4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4배, 5배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낮은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되면 4배, 5배가 위로 가겠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내년도 이익을 믿으면 6배, 7배 정도는 가야 될 것이고 안 믿으면 4배, 5배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내려가기에는 물리적으로 웃긴 거잖아요. 이미 4배, 5배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는 내년도 이익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는 개연성을 우려한 주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는 이런 거를 정상화 6배, 7배, 8배 PER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게 주면은 삼성전자가 뭐 40만 원, 50만 원, 하이닉스가 25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있는 거고 일단 요게 이제 펀더멘털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과거에 없던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반도체 사이클 왔다 갔다 4배, 8배인데 지금 뭐가 있어요? 안 좋은 게 2배 ETF가 있잖아요. 나쁜 거 어떻게 합시다. 2배 ETF가 옛날에 없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하죠. 그냥 크게 먹으려고 하는 이런 투자들을 모아서 돈 자금이 쏠려서 이렇게 급격히 오르고 그것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대한민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상한가 하한가도 14%밖에 안 됐어요. 크게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 2배 ETF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왕창해서 그게 대한민국 자산의 60%를 이렇게 끌고 왔으니 지금 그 후과를 겪은 거예요. 단기적으로 많이 겪은 거예요. 이게 펀더멘털 외적인 수급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뒤틀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틀려진 거를 외국인들이 간판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더 공매도를 치고 이렇게 하고 물론 걔네들 중에서는 그거 후과 때문에 무슨 레오폴드가 청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그
넌 펀더멘털 수급적인 요인이 과거에 없던 게 짓눌러서 원래는 아무리 내년도 실적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이미 과거의 다운 사이클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과거의 다운 사이클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네. 얼마나 과거에 290만 원, 37만 원까지 빨리 가느냐 아니면 도달을 뭐 한 수개월 내로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될 수 있냐는 것은 펀더멘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수급적인 요인까지 뒷받침이 돼야지 주가의 각도가 달라지는 건데 아까 매크로 쪽에서 아까 좀 풀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바닥은 쳤고 기술적인 반등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업사이드를 어떻게 가느냐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마이크론 주가가 이렇게 볼게요. 마이크론이 삼성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하이닉스보다는 항상 어떻게 한다? 삼성하이닉스보다는 위로 가고 있어요. 삼성하이닉스보다는 항상 위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치가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네. 삼성하이닉스보다 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가 지금 얼마나 했죠? 4배, 5배 올해고 내년 기준으로 3배, 4배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안 믿어서 4배밖에 안 되는데 마이크론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얼마 갖고 있느냐? 6배.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인데 6배고 우리가 4배도 안 되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얼마 정도까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번 계산해 줄 수 있는데 마이크론이 6배면은 제 생각에는 그거에서 할인을 얼마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할인을 좀 해보자. 할인을 적당히 하면은 뭐 30% 20% 하면은 아마도 제 생각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론이 6배인데 마이크론이 정상화되면 얘네들이 뭐 한 8배, 9배 정도, 10배는 못 가도 갈 수 있거든요. 8배, 9배, 9배 정도 갈 수 있어요. 얘네들이. 저번에 피크 갔을 때 마이크론이 1100불 갔을 때도 10배, 9배 가다가 이제 멈췄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이크론이 제대로 힘을 왜 한국보다는 미국 회사하고 미국이 공장 있고 하니까 더 쳐주는 거 맞는데 그게 10배 좀 안 가고 9배 언저리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우리가 한 20-30% 할인한다. 왜? 과거에도 항상 30%에서 50% 할인됐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늘어났으니까 옛날처럼 50% 할인이 아니고 한 20-30%? 단 마이크론이 지금 6배에서 얼마 정도까지 한 9배 정도 간다고 치면은 우리도 따라간다면은 6-7배는 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죠. 근데 6-7배를 가는 조건이 뭐지? 내년에 이익이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익이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올라야 돼. 지금 컨센서스는 40%인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한 20%는 그래서 증가되는 거잖아요. 한 20% 증가되고 뭐 그렇게 되고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마이크론이 전제가 9배 정도 간다면 우리는 6-7배는 갈 수 있다. 이 6-7배를 가지고 삼성 하이닉스 이익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올해 이익하고 내년 이익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내년 이익을 안 믿으니까 그냥 성장이 없다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올해 이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올해 이익 그대로 가고 대신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이게 6배에서 정상적으로 걔네는 매크로 그런 적이 수급도 없으니까 9배 간다. 6배에서 9배 가고 우리가 쫓아가면 6-7배를 올해 이익에다가 그러니까 올해 이익보다 성장할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올해 이익에서 똑같이 간다고 가정하고 6-7배를 치는 거예요. 걔네가 9배 간다고 치고 걔 6배에서 9배 간다고 치고 그냥 우리가 그거 따라가서 6-7배 따라가고 실적은 어닝이 높아지면 그 어닝이 확인하면서 더 올라가겠지만 실제는 지금은 잘 모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다 가정하는 그 올해 어닝에다가 6-7배를 치면은 하이닉스가 208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계산적으로. 네. 전제가 뭐라 그랬죠? 마이크론은 정상화된다. 그럼 우리가 조금 따라간다. 디스카운트하고. 네. 근데 이익은 내년도 성장하는 거를 30-40% 보고 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를 이렇게 애누리해서 없다. 고 감안해도. 그렇다고 옛날처럼 반도체 가격이 30% 빠지는 거는 쉽지 않다고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똑같이 하면은 208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렸던 막 손절매가 아니고 물타기를 했을 때 그 가격까지는 갈 룸이 있는 거고 펀더멘틀적으로는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익이 반영되면 더 오르는 이익이 더 늘면 아까 똑같은 거라도 EPS가 더 높아지는 올해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EPS가 만약 30% 높아지면 요거에다가 30% 붙어야겠지. 근데 지금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이 안 믿는데 언제 믿냐? 분기분배 가면서 실적 발표되면서 믿겠죠. 반도체 그게 빤다는데 내년도 2분기에서 반도체가 안 빠져. 그럼 이익 전망이 제로겠어요? 올라가겠죠. 그쵸. 근데 그거는 지금 반영하지 말고 지금 올해 실적은 대충 알잖아요. 3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거의 90% 믿는 상태에서 그거 곱하기 멀티플을 사이클이 붕괴되는 게 아니면 4배가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을 쫓아가는 거니까 마이크론은 그래도 빠져도 6배예요. 마이크론은 말이죠. 지금 주가가 900 몇 불인데 그 5월 19일 있잖아. 5월 19일. 우리가 이 2배 ETF 나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 거품 일어나기 전에. 그거 대비했을 때 주가가요. 30%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5월 19일 주가에 이제 근접하려고 할까 아직 못 하겠는데 우리가 마이크론보다 30 몇 % 뒤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도 208만 원, 240만 원 정도가 과거 사이클 4배, 8배 중에서 반도체 사이클 네. 중간 이하가 아니고 조금 중간 이상으로 간다 해서 6배, 7배를 치면은 삼성 하이닉스 200만 원 초반에서 200 중반 밑에 208만 원, 240만 원이 오늘 아침에 계산이 됐고 삼성전자를 똑같이 올해 이익 기준으로 증가 안 하고 똑같이 6, 7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28만 7천 원에서 33만 5천 원.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6, 7배면 200만 원 초반, 삼성전자는 30만 원 정도는 원상 그 정도까지는 원상 복귀를 할 수 있다. 내년도 이익이 어떻게? 증가 안 한다 보고. 네. 근데 빠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그분 증가를 안 하는데 많이 빠지느냐, 많이 빠질 가능성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필요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제 결론이에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네. 아까 뭐라 그랬지? 반도체가 옛날에는 한 번 빠지면 분기별로 뭐 20, 30%, 30 빠져서 연간 보니까 50% 빠지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피크다. 가격이 피크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나온 게 있어요. CT에서 며칠 전에 내년 2, 4분기 반도체가 피크래요. 가격이. 자, 우리 앵커님 여쭤보겠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2, 4분기 피크면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피크란 얘기는 그 다음에 내년 3, 4분기, 4, 4분기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빠질 수 있다. 자, 그럼 피크라는 느낌 받았을 때 빠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얼마 정도나 향후 6개월에 빠지면 그게 빠진다는 느낌이 받나요? 그러니까 지금이 100인데 네. 얼마 될지 몰라요? 102, 105, 100 이렇게 해서 뭐 140은 아니더라도 좀 더 간다. 지금 4분기 안 됐잖아. 4분기, 1, 4분기, 2, 4분기 좀 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조금 더 가는 거야. 쇼티지, 공급 부족이라니까. 걔네들도 그걸 인식하겠지. 근데 헤드라인은 뭐냐면 내년 2, 4분기 피크라 그랬어요. 그 피크를 쳤다는 그 헤드라인은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여요? 3Q, 4Q, 내년 세컨 해프에 가격이 얼마나 빠진다고 느낌이 오나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지 내년도 이익이 올해보다 유지가 되는 것인지 마이너스가 많이 될 것인지 그걸 가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가격이 피크라 그러면 얼마 정도 빠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30%에서 50% 정도 빠지면 좀 많이 그렇죠. 빠진 것 같아요. 근데 그 CT에서 피크라는 걸 리포트를 써놓고 저널리즘이 그걸 갖다 붙였는데 피크아웃이다. 이제 CT에서 반도체 고점을 얘기했다. 피크아웃. 그런데 세컨 해프 내년도 하반기가 내년 상반기보다 가격 하락률 예측을 D램은 3%, 랜드는 5%. 그러면 이 피크아웃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애매하죠. 3%, 5%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트를 많이 다운시키고 프로덕트 믹스를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별로 안 줄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 있게 피크아웃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가격이 이제 푹푹 빠지구나 이렇게 한다면 그냥 맞아요.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피크아웃이지. 103 됐는데 102 돼도 99가 돼도 피크아웃은 피크아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빠지는 것이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의 믹스라든지 하면은 영업이익이 피크아웃이라 해서 영업이익이 100인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은 80, 90, 70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피크아웃이라면 반도체 꺾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단어에 조금 당연히 그렇죠. 무게감을 느끼죠. 우리 지금 저널리즘의 문제, 유튜브도 문제고 다 마찬가지예요. 피크아웃. 그럼 그 다음에 근데 항상 물어보잖아요. 피크아웃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건데 그리고 걔네들 꼬라지가 보니까 마이크론의 예측을 자기가 하는데 원래 예측보다 1% 뺐어. EPS 예측을 1% 뺐어.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올해 이익, 내년에 이익이 성장하는 게 40% 보고 있는데 아까 마이크론도 내년에 150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올해보다 30% 이상 증가되는 건데 그걸 안 믿는다 하면은 안 믿는다 할 정도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려면 가격이 의미 있게 빠져야 되는데 그 피크아웃은 의미 아닌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지금 곡해되고 있는 거고 반도체 가격이 그러면 30% 50% 어느 분기에 빠질 수 있느냐 과거 패턴들은 맞다 그랬잖아요. 한 번 빠지면은 한 분기에 5% 2% 한 뭐 2% 5% 해갖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조금 빠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분기에 10% 20% 30% 빠지는 게 허다했어.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을 기억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뭐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은 그 펀드 매니저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반도체 꺾이면 일단
5%, 10%, 20%, 30% 빠지고 한 1년 뒤에 보면은 보니까 지금 올해 이익 기준으로 5배가 아니고 PER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8배일 수 있다. 그 8배면 어떡하죠? 4배, 8배 꼭 찌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가격이 한꺼번에 팍팍 빠질 수 있느냐는 건데 그럼 내년도 2분기가 피크라고 얘기들 하고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반도체 가격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계속 논스톱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원래 2월, 5월, 6월에도 모든 애널리스트가 다 얘기해요. 반도체 가격 언젠가 피크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얘기를 했건만 새삼스럽게 반도체 가격 피크아웃하니까 내려가는 거 있게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는 뭐에 의해 되느냐? 지금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빠지겠죠. 거꾸로 공급은 그렇게 뭐 이렇게 원래 계획대로 한 1, 20% 늘는데 수요가 예상을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확 둔화되면 그것도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도체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요는 누구죠? 엔비디아. 예. 그러면 오라클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아마존, 구글 얘네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 GPU가 필요하고 반도체도 같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계속 캐펙스를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를 해주면은 반도체가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 거품 물고 이상한 햇소리 해가지고 1년 뒤에 보니까 데이터 센터 칠 때 데이터 센터 지었는데 가동이 잘 안 된다든지 가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전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부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무슨 걔네들의 뭐 투자 자금에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이 문제가 하여튼 데이터 센터가 견조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수요는 항상 뭐죠? 빅테크들이 투자 계획을 변경시키는가 어떻게 나쁘게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그 빅테크 실적 발표할 때 투자를 계속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얘기했죠. 오히려 늦었어요. 조금씩. 당연히 늦었죠. 그리고 내년도 투자도 상당히 계속 늘리고 싶대요. 그리고 근데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현금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빚을 지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리고 회사채 발행하고. 발행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고 잘 안 들어오는데 빚 져갖고 하는 거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 이런 우려가 있는데 금리 인상이 빨리 안 되고 그리고 돈이 부족한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엔비디아가 나서서 지금 얘기했죠. 엔비디아가 또 엔비디아가 오라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월가의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블랙스톤이라든지 KK 이런 데랑 합해서 엊그저께 나온 얘기입니다. 5천억 달러 뭐 규모의 뭐 AI를 하는 데 있어서 금융가 월가의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관련되는 생태계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냐 전방위적으로 미국의 그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이걸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짓기 시작하잖아요. 돈 받아서 1년 반 뒤에 가동하는데 돈을 빌리는데 이렇게 하죠. 데이터 센터를 자산으로 엮어서 데이터 센터를 자산화시켜서 유동화해서 데이터 센터를 자산 유동화시킨 증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뭔가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그냥 얼마 주세요. 뭐 2년짜리, 5년짜리 얼마짜리를 200억 받아요, 50억 받아요 이렇게 해서 이자 갚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 짓잖아. 근데 이것이 향후 5년, 10년 동안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면서 이렇게 임대해주고 하면은 임대해주고 하기도 하고 실제 데이터 센터 짓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캐시플로우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가동했을 때 향후 미래에 대한 캐시플로우 예상해서 그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금융 상품으로. 이른바 자산 유동화 증권이죠. 근데 채권 같은 증권이에요. 그 에셋 자산, 에셋이 보증하는 Asset Backed Securities, ABS라고 합니다. 우리가 큰 개념의 ABS는 MBS라고 우리 그 모기지 상품에서 하는 거 아니면 자동차 대출해 주는 거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 자산이 나중에 어떻게 돈이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그거를 패키징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증권화 만들어서 그 금융기관이 그 여러 사람들 파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돈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지 자산화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발행하면은 금융시장이 좋고 다 좋으면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이게 거품이 되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할 때 옛날에 ABS라 하면은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은 채권단이 금융기관이죠. 이걸 발행하잖아요. 그럼 정부 당국자가 너도 책임져. 5%는 그 발행한 거에 채권을 너도 가지고 있어. 의무 보유라는 게 있어요.
ABS 발행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2008년에 그런 거 안 해놨더니 마구마구 발행해갖고 우리는 다 당하고 얘네들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게 없다가 그런 의무 보완. 그게 이제 그 금융 규제법에 의해서 책임을 좀 강화했네요. 그게 이제 ABS라는 것들은 의무 보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채권에 대해서 너네들도 책임져라. 5% 룰이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ABS가 아니다. ABS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용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하면은 그냥 팔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가 SEC가 미국이 어저께 나온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데이터 센터를 가속화시키는 건설하는데 부담을 줄이게 만드는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 5% 내가 끊기는 거 필요 없잖아요. 잘 패키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혹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뭔가 부실 자산을 만들면 근데 부실 자산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 얘기인데 이런 거 아까 말한 거 엔비디아가 금융자산을 같이 월가하고 힘을 합해갖고 유수의 큰 데를 다 묶어서 가고 월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엔비디아가 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최소한 25%는 내가 보증해 줄게. 엔비디아가 자신 있는 건지 물론 엔비디아가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도의 이슈가 뭐 그래서 엔비디아를 할 때 CDS라고 크레딧 디폴트 스왑 얘네들 그 채권 가격할 때 그 더 부가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게 그게 82bp 0.82%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DS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채권 시장에서 뷰가 조금 걱정한다는 건데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보통 50에서 70인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오라클을 오픈 AI를 이렇게 금융 지원한다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좀 올라갔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건 빚이 많고 진짜 캐시플로우가 문제가 되는 오라클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는 그런 거예요. 오라클은 얼마나 만약에 채권 시장에서 더 이자를 많이 주느냐 200bp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보다 2배, 3배 정도의 비싼 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거 오라클 오픈 AI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생태계에서 금융업계의 사람들을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ABS가 아니니까 데이터 센터 칠 때 그런 그거 없애서 금융기관한테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어제 그저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의 수요처를 하는 데이터 센터가 어떻다?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가 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력도 뭐 병목이다, 뭐 그렇죠. 냉각이라든지 만약에 이쪽에 더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쪽에 많이 들어가지 않죠.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반도체는 지금 비중이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작년인가 27%가 그랬어요. 지금 한 35% 될 겁니다. 내년에 이게 50%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27에서 35에서 50%까지. 네. 그 나머지 죄송해요. 그것이 메모리예요. 메모리니까 GPU까지 합하면 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도체 토탈은 한 반 이상 넘어갔어요 이미. 어쨌든 투자의 반 이상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칠 때 비용이 늘어가는 거고 늘어가는 걸 흡수하기 자기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자기 캐시플로우만 가지고 영업 활동에서 번 돈 가지고 캐펙스를 했을 때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미 마이너스였고 알파벳도 마이너스가 돼서 놀랬는데 아마존에 대한 평가 어떻게 됐어요? 야 마이너스는 건 안 좋은데 보니까 너 언제 얼마나 빨리 회수하니 물어보니까 있잖아 내가 데이터 센터 서버 투자하는 거 3년이면 회수하는데 고객은 5년짜리인데 그러면 기다리면 되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 어떤 분기에 캐시플로우가 타이트한 거잖아요. 뎃 발행하면 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큘러 파이낸싱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나 흐름이 빅테크 실적 발표되고 했을 때 어차피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돈의 이슈였는데 돈의 이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들이 여기저기 금융업계에서 오고 규제에서도 풀어주는 거니까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수요 얘기하다 말았는데 반도체 수요는 어떻다? 아직 괜찮다. 네, 있다. 그 데이터 센터가 만약 가동됐는데 이건 있죠. 작년에 투자한 거, 올해 투자한 거는 데이터 센터 치는 거는 가동이 한 1년 반 뒤에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년 말, 내후년도에 가동이 되잖아요. 가동이 되려고 데이터 센터 지어놨어. 그런데 가동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AI를 잘 안 쓰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오픈 AI나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를 잘 안 쓰네. 잘 안 쓰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한 30%, 50% 성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덜 성장률이 둔화됐네. 그게 이슈가 되면은 데이터 센터는 뭐죠? 우리가 하는 나와야죠. 그 데이터 센터가 아까 잘 된다는 가정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해서 만드는 그 토큰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토큰이 많이 필요한 건 여러분들하고 기업에서 토큰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그 토큰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 업체가 다 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토큰 수요가 진짜 매년 50% 60% 늘어나요? 라고 해서 갔는데 데이터 센터가 갔는데 2년 뒤에 토큰 제너레이션의 필요성이 둔화되네? 준다는 건 아니겠지. 계속 증가되는데 이게 80% 90%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실제 지어놨는데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언서티티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처음에 우리를 써주는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안 하면 그게 당장의 이슈가 되는 건데 돈도 대주고 모두 다 해줘 했는데 막상 2년 3년 뒤에 가동을 할 때 토큰이 우리가 많이 생성을 안 한다. 많이 예상보다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2시간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챗GPT나 클로드를 사용하는 많이 쓰죠. 그게 내년도에 뭐 가격이 뭐 3만 원짜리가 3만 3천 원 된다고 줄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겠죠. 그럼 얼마나 많이 늘릴까? 아니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토큰을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한도가 있고 그 늘어나는 거 말고 기업에서 써야죠. 그 말고 AI가 스스로 하는 거. 에이전트 AI죠. 아, 여러분들이 뭐 쇼핑을 하고 아니면 뭘 서치하고 검색을 하고 아니면 무슨 예산 회계를 짜고 아니면 뭘 검증하고 번역도 하고 코딩도 하고 수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계신 분들은 그거 적겠습니다만 기업에서 업무적으로도 뭐 설계한다든지 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AI랑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한 네 번 돌리고 5번 돌리고 10번 이상 안 돌리지겠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도가 있죠. 그리고 갑자기 80억 인구 중에서 20억 명, 15억 명 정도가 제가 쓰는 것 같은데 AI 이런 인터넷 개념을 그 가상 갑자기 사람들이 안 쓰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까지 30명이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되는 사람들이 그 필요성의 생산성에 필요해서 계속 많이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늘진 않으니까 뭐냐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못하는 걸 누구한테 맡겨서 그게 대리해서 돌아가는 거 이게 기계가 하는 거고 정확하면 AI가 하는 거고 그걸 에이전트 AI라는 거예요. 그럼 에이전트 AI가 내가 에이전트 AI 내 대리인을 몇 명을 둘 것이며 5명, 10명, 누구는 5명, 10명 다. 그럼 그 각각의 에이전트가 쇼핑하는 것도 있고 뭐 저기 코딩하는 것도 있고 뭐 설계하는 것도 있고 뭐 서치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은 것도 있는데 그 할 때 걔네들이 얼마나 자주 내 대신에 자주 할까? 정보에 따라서 그걸 50번 돌릴 수 있고 100번 돌릴 수 있고 200번 돌릴 수 있고 코딩 같은 거 한 500번 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릴 때마다 그 단위 있잖아요. 그 문장의 길이라든지 그 데이터의 그 깊이 때문에 이 메모리가 메가바이트일까, 킬로바이트일까, 기가바이트일까. 그러니까 곱하기가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 수가 있고요. 컨커런트 접속자. 근데 그게 사람이냐 에이전트 AI냐 달라지고 에이전트 AI를 그럼 몇십 개를 두느냐 그 에이전트 AI가 몇 번이나 돌리냐 그 에이전트 AI가 돌릴 때 한 번 돌릴 때마다 단위당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냐 이게 다 곱해서 수요가 나오는 건데 그걸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오픈 AI나 챗GPT, 오픈 AI나 제미나이라든지 클로우드 걔네 같이 랭귀지 모델을 하는 애들이 토큰을 생성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데이터 센터가 얼마 필요하다는 걸 주면은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GPU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계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단이 다 계산해 줬다고 보는 건데 네네. 처음에 근본적인 질문에서 거기에 문제를 삼으면은 그거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황상 봤을 때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토큰을 많이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생산성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멈추지 않겠죠. 계속 쓰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고성장하겠죠. 다만 고성장 각도가 이건지 요건지 이거는 그때 매번 나가야 달라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또 고성장이라서 나도 에이전트로 10개 두고 앵커님도 10개 두고 PD님도 10개 두고 라고 가정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없네. 5번 10번 아니 10개 가져 에이전트가. 그래서 뭐 50번 돌려. 그랬더니 토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줄여.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토큰을 절 쓰면서도 똑같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효율화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효율화 들어가면 실제 이런 각도가 아니고 이런 각도일 수 있어요. 이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노이즈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한다? 앞쪽에서 한다고 보고 데이터 센터가 오케이 우리도 간다라고 심플리 간략화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앞단에 대한 예측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좁혀져야 되는 거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앞단의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랭귀지 모델이 만드는 걔네들이 주로 하는 거고 그럼 걔네들은 커뮤니케이션 잘 안 하겠죠. 자기네 수요가 어떻게 될지 까발리는 거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1년 뒤에 올해 7월 달 보니까 이렇게 70% 3배 늘었어.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라고 까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상장하면 달라지지.
엔트로픽이 상장하고 오픈에 상장하면은 그 투자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을 거랍니다. 앞으로 예측은 무슨 근거로 합니까? 하고 애널리스트가 카고 들고 뭐 할 거나 말입니다. 마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든 사람 빅그로스도 알고 하듯이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아가지 과정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야. 네네. 그러면 걔네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는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을 거고 그게 데이터 센터하고 GPU 업체한테 전달되고 동시에 우리한테 전달되고 우리 개인들이 알게 되는 이 괴리가 좁혀지면은 이제 예측이 하는데 지금 좁혀지는 게 걔네들이 상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예측은 거기까지고요. 그럼 수요가 데이터 센터가 오케이니까 오케이라고 일단 가능하자고요. 그러면 뭐죠? 수요가 오케이면 뭐가 문제예요? 공급에서 또. 공급이죠. 그쵸. 공급은 근데 업체가 세 개밖에 없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밖에 없죠. D램은 그 창신 메모리라고 중국의 한 4위 업체가 이번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요게 노이즈를 일으켰죠. 얼마 전에 상장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빅테크가 돈을 많이 벌길 원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중국 메모리 안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는 이거를 뭔가 카드로 쓸 것 같긴 그래 하거든요. 맞아.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걸 쓰려 하겠죠. 걔네들은 계속 그럴 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내년보다는 내후년도 가면 갈수록 그럴 확률은 높아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창신 메모리가 하는 D램도 D램이지만 또 하나 메모리가 상장하는데 4분기 중에 그 YMTC라고 양지 메모리라고 네네. 있어요. 그 낸드라는 거거든요. 낸드는 D램보다도 상대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갖고 D램은 HBM도 있고 일반 D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믹스의 변화 과정에서 생산성이 떨어져요. 근데 낸드는 그런 게 조금 덜하거든요. 간단히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양지 메모리가 상장하는 이 낸드 시장은 중국의 업체를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D램보다는 양지 메모리 낸드 쪽은 데이터 센터 중요하지만 일반 PC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번 분기 내려갈 수 있지만 낸드 가격은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갈 소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낸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HBM이랑 D램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낸드만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샌디스크, 키옥시아. 키옥시아. 예. 근데 걔네들은 그 낸드가 키옥시아하고 샌디스크는 아까 말한 양지 메모리가 제대로 상장해서 많이 하면은 그 언젠가는 경쟁이 붙어요. 양지 메모리가 YMTC가 생산량 기준으로 마켓시가 14%예요.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는 단가가 낮으니까 매출 기준으로는 한 5위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회사는 아닌데 하여튼 D램보다는 좀 더 공격적일 수는 있다는 정도는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둘 다 마찬가지인데 D램만 얘기하면 아까 그 낸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D램이 4배라고요. 그러니까 D램이 크니까 낸드가 아주 큰 일을 일으키기 쉽지 않은데 D램만 보고 하면 그 창신 메모리가 상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달에 엄청난 노이즈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걔네들이 내년도 27년도 중후반에 마켓시어, 28년 중후반에 마켓시어, 1년, 2년 좀 길게 봤을 때 상장하고 지금 했는데 한 2년 내에 마켓시어가 8%에서 18%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측을 했어요? 노무라가 증권인가? 근데 그거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목표라고 봐요. 그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경쟁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는데 가격을 후려친다. 인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CXMC도 이제 흑자가 40, 걔네들 돈 많이 벌거든요. 우리보다 전체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마켓시어가 8%고 우리는 20몇 프로니까 30%니까 우리가 작아서 그렇지 마진은 꽤 많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리고 얘네들 HBM을 안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좋아. HBM을 만들 때 코스트가 들고 가격 상승이 별로 없었어요. 올해는. 내년에 HBM은 달라지는데 그래서 걔네들 HBM 잘 못 만드니까 오히려 가격이 좋아서 마진이 만만치 않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걔네들도 일부러 가격을 낮출 이유는 없죠. 가격을 낮출 상황이 됐을 때 낮추는 거잖아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때는 마켓시어가 8%에서 빠지면 안 되니까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낮출 의향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걔 후발주자가 낮출 의향이 있겠지. 그런데 보세요. 걔네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생산이 웨이퍼 몇 장 준비하고 내년에 얼마 한다는데 생산성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웨이퍼하고 투입만 하면 바로 아웃풋이 그러니까 100을 투입하면 바로 100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율이 좀 수율도 문제고 올해까지는 HBM 안 하는데 내년에 HBM을 하게 되잖아요. D램 중에서 HBM과 일반 D램이 있다 합시다. D램 HBM이 10개고 일반 D램이 90개야. 그 100이잖아요. 그럼 10개를 늘려. 그럼 20개를 만들잖아요. 20개. 10이 됩니다. 10이 20이 됩니다. 10개 늘린 거잖아요. 어디서 빼요? 여기 90에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캐파가 100이면 100에서 10대 90인데 이거 10을 20으로 만들려면 요 90을 80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됩니다. 요거 10을 늘려서 20이 되는 순간에 10 늘린 것이 일반 D램을 30으로 갉아먹어요. 아, 그 그래서 정도예요? 요게 20이 되면서 요거는 얼마 되느냐? 90이 30이 빠져 60이 돼요. 그거는 70이 되는 거예요. 캐파가 주는 겁니다. 그게 돼요. 그러니까 HBM은 할수록 HBM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HBM 참 비효율적인 제품이라는데 HBM만큼 속도를 내고 대오포하는 게 없으니까 현재 당분간은 올해 내년도 내후년까지는 HBM 주종으로 우리 그 AI 가속기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려면은 늦게라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도. 그럼 그런 과정에 투입하는 과정에 생산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아웃풋이 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정말 HBM 안 하면 어때? 일반 드램 갖고 뭐 KB 캐시 메모리 하고 오케이. 그런데 지금 중국 자체 로컬 시장만 하더라도 얘네가 되게 바빠. 얘네가 캐파가 작기 때문에 그 아까 그 창시 메모리가 캐파가 내수를 작아서 막 이렇게 하는 내수도 만만치 않은 거지. 미국과 중국하고의 지금 뭐 AI 경쟁이고 그래서 거기들도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바이트 댄스도 있고 뭐 텐센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거래 캐파들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걔네들 투자 많이 하니까 그 제품 어디서 가져와요? 삼성하이닉스 그럼 여기서 가져가는 게 쓰잖아요. 그럼 거기 해주는데 그래서 그 저기 애플이 뭐 싸게 받으려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아. 얘네 입장에서 그렇게 싸게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물론 이 모든 판단은 시간이 바뀌어서 내년 이맘때, 내후년 이맘때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컬 마켓이 있고 그걸 먼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 미국 정부가 승인도 안 했지.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아까 말한 생산성 때 HBM 하는 순간에 캐파가 준단 말입니다. 이거는 삼성하이닉스 때 HBM을 만들면서 캐파가 줄었어요. 그래서 D램이 일반 D램이 잘 안 나왔고 그래서 일반 D램이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2년, 3년, 5년 노 프로블럼을 가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컨선은 있지만 아까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쭉 설명한 거 수요 어떤 걔네들 영을 봤을 때 당분간 그것이 수요 공급이 이렇게 디스럽션 돼가지고 그러니까 CT도 가격이 피크라 했는데 피크는 피크인데 지금 100이 104 되고 나서 104가 거기서 0.97, 0.95 빠지는 게 뭐라고 써와 뭐냐 이거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올해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50% 30% 빠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가격이 얼마까지 빠지면 영업이익이 안 빠질까라고 제가 시뮬레이션 했어요. 오늘 바쁘니까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가격이 빠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그 빠진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시뮬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약 20% 빠진다 가정합시다. 지금보다 YOY로. 그럼 가격이 빠지면은 가격이 20% 빠지는데 일반 현물 가격에서 내년에 근데 이게 변수가 생겼죠. LTA라는 게. LTA가 뭐죠? 롱텀 어그리먼트. 마이크론은 SCA라 그래요. 전략적 고객 계약. 스트래티직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어그리먼트 비슷한 건데 마이크론이 얘기한 거. 마이크론은 많은 얘기를 했어요. SCA 걔네 입장에서 우리 LTA 하다가 많이 얘기를 했고 삼성하이닉스는 말을 아꼈어. 그것도 사실 삼성하이닉스가 디스카운트된 요인입니다. 마이크론이 얘기한 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SCA, LTA의 비중이 지금 20%야. D램이. 낸드는 33%야. 그러니까 5개 중에서 1개, 3개 중에 1개 정도는 LTA를 맺고 있어.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표는 50%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어느 시점에 반은 뭐죠? 가격이 픽스된 건 아닙니다. 학자가 주시죠. 가격이 픽스됐다기보다 지금은 가격에 준해서 일단 한 거예요. 예. 지금 가격에 준해서. 그래서 이 지금 가격이 지금 계약을 맺은 거 또는 다음 분기 계약 맺을 거는 지금 가격이 크게 안 변한다면 이 가격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1월 달에 전략적 고객을 또 맺어. 그럼 내년도 1월 달에 가격이 5% 빠진다. 그럼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또 3년간 하겠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전략적 고객이 50%라는 얘기는 지금 만약 전략적 고객이 50%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전략 고객이 50%가 만 됐다 심플히 하면은 그 고객은 현물 가격이 20% 빠져도 그거 안 빠지겠죠. 그렇죠? 현물 가격에 20% 노출되면 나머지 50%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시장 가격이 20% 빠져도 평균가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고객이 진짜 50%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내년도 가격이 본격적으로 빠질 때 전략적 고객이 반 정도 돼가지고 그거는 완충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거 하는 게 변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해가 바뀌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생산성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같은 웨이퍼에서 칩수가 어떻게 나오고 뭐 미세 공정
1X, 1Y, 1Z, A, B, C 이런 나오는데 그 미세 공정이면서 코스트가 떨어져요. 근데 옛날보다는 코스트가 잘 안 떨어져. 반도체가 좀 힘들어져 갖고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1년에 보면 15에서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빠진다는 얘기 뭐죠? 단가가 15% 20%도 완충한다는 거잖아요. 심플리. 사실은 코스트가 15% 빠지더라도 가격이 15% 빠지면 사실은 영업이익은 줍니다. 왜? 매출도 줄기 때문에 단위당 코스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10% 빠질 때 코스트가 10% 빠진다 해갖고 영업이익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줄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액기스 하는 게 있는데 과거보다 코스트가 덜 줄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6% 줄거든요. 코스트 6% 줄어갖고 좀 약간 완충할 수 있는 거. 무엇보다 좋은 거 아까 업체들이 투자를 안 했잖아요. 투자를 좀 이제 좀 했거든요. 내년에는 보통 20%는 성장할 거라요. 출하량, 개수가 느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격이 20%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LTA를 맺더라도 LTA 안 맺은 것도 있으니까 가격의 인하 압력은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단위당 코스트는 제품에 따라 갖고 6% 줄 수 있다는 했잖아요. 그리고 출하량은 느니까 출하량은 마진이 줄더라도 출하량이 느는 거니까 영업이익의 로스를 좀 줄여주겠죠. 그쵸.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현재 100이라는 가격이 향후에 80으로 바뀌고 코스트가 지금 15%가 되는데 그게 뭐 14%로 좀 줄고 그 다음에 가격이 그러면 10%, 20%, 30% 평균 스팟 가격이 바뀌고 다른 거 안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냐? 가격이 평균 20% 빠져도 SCA 때문에 실제 그 가중 평균보다 덜 빠질 것이고 SCA 비중이 LTA가 50%고 이렇게 되면은 물량이 한 20% 정도 증가시키면은 물량이 내년도 영업이익이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격이 20% 빠져도 물량이 20% 늘고 LTA 때문에 LTA 50% 갖고 LTA에서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영업이익은 올해랑 비슷할 수 있어요. 처음에 아까 내가 할 때 제가 올해 영업이익이 안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멀티플 세웠잖아요. 요 근거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라 처음에 가격이 20%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정황에서 안 빠질 것 같다는 게 사람들이 얘기인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20%까지는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 있습니다. 20%일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20% 빠질 때 20% 빠지면 LTA를 안 맞는 거는 마이너스 20%로 지금 그게 50일 때를 가정해서 지금 50 아닌 거. 넌 50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100으로 가격을 가져가는 게 80으로 가져가는 우리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SA 한 거 50은 그러면 얼마로 가져가느냐? 그러면 가격이 100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플로우 프라이스라는 거죠. 플로우 프라이스. 저지해주는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하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맺었는데 시장 가격이 20% 빠졌을 때 지금 가격 맺은 거 있잖아. 이거를 100% 그 보장했는가? 그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그 플로우 프라이싱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데 그래도 가격이 20% 빠지는 거 정도면 한 10% 정도까지만 허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거꾸로 가격이 20% 올라갈 때 20% 더 안 받고 10%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위아래가 상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일단 뭐냐 50%는 가격이 20%고 30% 빠질 때 그렇게 안 판다라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게 플로우 프라이싱이 약 10%까지는 우리가 마이너스 허용해준다. 나머지는 20% 시장 또는 마이너스 30% 하면 마이너스 20% 30% 하는 거지. 가격이 마이너스 30% 되면 대책 없어요. 영업이 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노가 가격이 마이너스 20% 하고 롱텀은 플로우 프라이싱으로 마이너스 10% 하고 아까 됐죠? 그렇게 하고 물량이 한 20% 늘고 기본적인 단위당 코스트가 한 6% 줄면은 그게 컴비네이션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이 안 준다. 그래서 가격이 제가 텔레비전 나올 때 뭐 이게 뭐 30% 쉽게 빠져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은 주가가 하반 경직을 확보했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널리스트는 뭐라 그랬죠? 애널리스트는 지금 모든 거의 80%는 가격이 평균 20% 오른다 보고 있어요. 그럼 얘기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뭐 20% 오르면 거꾸로 플로우 프라이싱이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위에 올라갈 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먹을 거 있느냐? 올라갈 때 그러면 20%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업사이드냐? 이런 것도 나중에 LTA 가격의 스트럭처가 다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나마 마이크론이 얘기한 것이 야 우리 있잖아 플로우 프라이싱이 얼마라고 얘기 안 했어요. 마이너스 10%인지 마이너스 20% 얘기 안 하고 역대급 영업이익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했고
저희 SCA를 50%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지금 그 LTA를 맺었어 누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다 맺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내년도 아까 말한 것처럼 2월 달에 되는데 가격이 마이너스 10% 되면은 낮은 가격 팔아야 되잖아요. 그건 다운사이드지. 근데 만약에 내년도 2월 달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는 지금 가격 하는 거 SCA 맺은 사람 말고 내년 1월 달에 맺은 그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LTA는 맺고 SCA 맺는데 이 변수가 있는 거라 계산이 안 되죠. 이 지금 그렇죠. 기존 고객이 있고 또 새로운 고객이 그렇지. 있고 계속 나오니까. 지금 현재가 SCA 한 게 20% 30%인데 50%를 언제 가느냐? 50%를 지금 가느냐? 내년 1분기 가느냐? 올해 말에 가느냐? 그리고 그때 만약 가격 오르면 그거는 지금 가격보다는 다른 가격인데 만약에 내년 2분기 3분기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럼 다시 낮은 가격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무작정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플로우 프라이스 있을 텐데 플로우 프라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 삼성은 이러지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하이닉스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마이크론 가지고 비슷하겠지 않을까라고 20%로 보는 건데 삼성은 60, 70%까지 SCA, LTA를 하겠다 그랬어. 성공하면 삼성은 더 스트럭처 좋아지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언젠데? 그게 올해 연말이에요. 내년도 2분기예요. 그 타이밍이 다르잖아요. 올해 연말하고 내년 2분기는 너무 길죠. 가격이 다르니까 60%, 70%. 삼성 하이닉스는 아무 얘기 안 했지. 둘 다 얘기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10군데인데 삼성은 5군데가 얘기가 됐고 근데 밝히지 않았고 어떻게 되는지. 하이닉스는 밝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의 이슈도 다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빠지는 거는 더 빠진 건 이런 것도 있고 주중하는 것도 삼성 하이닉스가 없는 게 아닌데도 그 잘 섞어서 얘기 못하고 이런 입이 약간 것도 있고 무거워서. 그것도 있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 2배의 레버리지 ETF가 우리가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팔면은 내려가고 이렇게 사면 올라가고 이런 거에 휘둘린 것이 지난 한 4주간의 극단이었다. 아까 말한 건데 저기 우리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 여기다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다 이해됐잖아요. 다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하니까 바닥은 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다시 미국이 결국에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자기 나라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이제 밀어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격을 방어하고 LTA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이 너무 적극적으로 마이크론을 밀어줘요. 그러면 마이크론의 영향력이 더더더 커지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격 방어력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이크론이 마켓쇼가 상당히 높은 건 가능해요.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마켓쇼가 20% 정도 초반이에요. 삼성 하이닉스 합해서 6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캐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도 아무리 하더라도 밀어주고 싶어도 자기네 수요가 있는데 아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걔네 안 팔면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빅테크들이 만약에 캐파를 아까 유용하려면 아까 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빅테크가 계속 주가 가려면은 메모리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상태에서 없는 게 아니고 얘네를 20% 줄여갖고 마이크론 준다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20% 빼가지고 마이크론 주면 마이크론이 감당을 못해요.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 캐파가 아까 2년 3년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항상 삼성 하이닉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고 제품의 로드맵에 뭐가 문제가 크게 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엄청 돼서 아다리가 맞고 마이크론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투자 기업보다 훨씬 2배, 4배 돼서 한 5년 지나면은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타임 호라이즌은 그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도 거의 한 이제 2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뭐 8월 말 그리고 9월까지 조금 더 내다본다면 반도체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변수는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말씀드린 거죠.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수요적인 다 됐으니까 스팟 가격이죠. 현물 가격이 유지되면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릴 겁니다. 아 가격 안 빠지네. 그리고 결자 해지는 아니더라도 아까 그 마이크론이 뭐 월가하고 그 같이 해서 자금을 이렇게 끌어모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아니고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엔비디아가 자금 끌어가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GPU가 있어요. 그 루빈하고 루빈 울트라. 올해 나오는 게 루빈이고 내년에 루빈 울트라인데 이게 새로운 기술적으로 새로운 점프가 내라는 게 내년에 생산되려고 하는 루빈 울트라거든요. 요즘에 노이즈가 많았던 게 루빈 울트라 가는데 스펙이 높아져야 되고 성능도 많아지고 제품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도체가 못 따라준다 이거야. HBM 잘 안 나오니까 HBM의 원래 생각했던 스펙, 사양을 낮추면서 가격도 낮춘다. 이런 게 노이즈가 지난주에 나와서 하이닉스가 개떡이 됐던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데이터 센터 가. 근데 엔비디아가
GPU를 만드는데 내년에 더 좋은 GPU를 만들라는 게 루빈 울트라야. 근데 그 네고를 루빈 울트라의 제품을 맞추려면 루빈 울트라 옆에 붙는 HBM이 필요한데 새로운 HBM이 HBM4E예요. 지금은 HBM4고 HBM4하고 루빈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HBM4E하고 루빈 울트라인데 그거에 대한 네고를 이제 올해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가격 네고나 물량 네고를. 근데 루머가 나왔어. HBM 잘 못 만든다. 삼성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를 찝어서 얘기했는지 그래서 스펙을 어려우니까 좀 낮춰서 대신 너네 가격도 같이 낮출게. 그러면서 지난주 삼성 하이닉스가 난리 났던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루머가 나왔었는데 방송에서 루머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하면은 확실치 않은 걸 얘기했다 그러고 안 하면은 주가 영향인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 뭐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보수 어떻게 얘기해? 루머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루머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요? 루머가 있는데 내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얘기하지 말아요? 확인을 누가 해줘요?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예, 그쵸? 해주지 않잖아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면 그걸 설명할 뿐이지. 그럼 후행적 설명한다 그러고. 유튜버들도 참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근데 제가 추측은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애널리스트가 나오면 그거 해석을 해주죠. 그게 베스트고 그걸 잘 들으시는 분은 도움이 될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건데 지난주 그게 난리가 났다. 목요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루빈 울트라에 해당하는 HBM4E가 잘 안 따라주니까 스펙을 낮추고 가격도 엄청 싸게 받았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HBM4E에 대한 가격을 아직 확정되고도 내고 막 하는데 다른 데서 받는 것보다 훨씬 한 40% 낮춰서 판다. 떨까 썰값에 팔기로 했다. 이런 루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어저께 나온 다른 무슨 증권사나 무슨 그 업계 관계자들의 모임이 어디 며칠 전에 있었어요. 캔터 FMS라고 있어요. 캔터라는 건 증권사의 미국에 캔터 피처랜드가 있고 걔네랑 같이 캔터 맞죠? CANTOR. 그다음에 또 하나 FMS는 Future of Memory and Storage. 메모리하고 스토리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 컨퍼런스가 원래 있어요. FMS라고. Future of Memory and Storage하고 캔터 피처랜드인가? 캔터 모으는 미국계 증권사 같이 무슨 포럼인지 뭐 해서 업계 관계자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 모여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론도 와서 얘기하고 엔비디아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 나온 얘기가 가격이 싸긴 싸. 엔비디아한테 준 게 하이닉스가. 거꾸로 얘기해볼까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가격이 확정된 거 아니죠. 걔네 얘기도 확실치 않으니까 주기로 가격이 있는데 얘기되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이게 싸. 거꾸로 엔비디아 말고 거기 또 있어요. 작지만 AMD하고 브로드컴이 있어요. AMD하고 브로드컴에 주기로 하려고 얘기하는 가격이 엔비디아한테 주는 가격보다 20에서 50% 비싸더라. 똑같은 것도 엔비디아 가격보다 20으로 50% 비싼 거하고 다른 고객이 주는 것보다 20% 50%싼 거하고 뭐가 사람들이 하기 나름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그 엔비디아 가격으로 하는 거 AMD나 이제 브로드컴보다 싸다는 거 AMD 브로드컴이 엔비디아 비싸다는 거 이게 엔비디아 가격이 전 가격은 얘기 안 할 때 거기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거지 제가 믿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가격이 지난주에 얘기 나왔던 헛소문인지 루머인지 그 가격보다는 40% 비싸더라. 그건 뭐예요? 그 원래 루머가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다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루머나 노이즈가 지나가는 거가 또 앞으로도 루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길게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다시 또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나왔어요. 보니까 그 디스펙 뭐 가격 얘기는 그거보다도 제품이 잘 안 나는 거 맞다. 생산이 뭐 가격이 낮아서 그럴 걸 아니면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래서 당초 루빈 울트라에는 HBM4E를 전용을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좀 구분해가지고 어떤 급에 따라가고 HBM4E를 바로 쓸 수도 있고 HBM4 이전 지금 제품에 12단, 6, 8단 이렇게 낮춰서 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분배를 한다. 이런 또 기사가 그럴듯하게 모건 스탠리바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울트라면 사람들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막상 써봤는데 역시 조금 성능 떨어지는 거 써서 기존 거만 못하네 하면 이게 또 안 팔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루빈하고 울트라하고 원래 성능의 차이가 엄청 요거 그냥 보고 있고 이거를 맛본 게 아니고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HBM4하고 HBM4E도 메모리 용량이 이게 288GB고 HBM4E 울트라라는 거는 곱하기 3배, 4배인가? 이렇게 엄청 컸어. 근데 그걸 줄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게 부족해갖고 GPU를 못 만들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GPU를 만들 때 HBM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스펙을 낮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품바를 하더라도 GPU를 많이 팔아야지 AI가 돌아가기 때문에 궁여지책을 하는 거니까 HBM 수요가 준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설이 나오면서 좀 완화된 건데 아직 노이즈가 계속 있겠죠. 언제까지? 실제 HBM450, 420 간의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물량과 가격의 내고가 끝날 때까지. 삼성 하이닉스 그 가격 내고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 빠르면 10월달, 보통 연말까지 가거든요. 근데 내년 1월달 바뀐단 말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계속 노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 방법 없죠. 계속 사람들이 헛소리 하기도 하고 기대시는 분도 있고 깎아기도 하니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얘기해줘야지.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올 테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8월 26일입니다. 네.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8월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그런 얘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한데 이런 전반적인 게 메모리한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 말고는 큰 이벤트는 없어요.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빠지면 안 되는데 스팟 가격이 지금 한 달째 스팟 가격은 전체 시장에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우리 고정가격 가격도 있고 아까 LTA는 3년짜리잖아요. 아까 20% 30% 아직 50% 가려면 멀었는데 그 나머지 뭐야? 상당 부분은 매달 내고 하는 거야. 그게 고정거래. 한 달 다음 달 거 그죠? 근데 스팟은 뭐죠? 현물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이 심하죠.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그냥 고정거래가 80%고 그 다음에 70%고 20%가 이제 LTA에서 20% 30% 늘면 고정거래 가격이 좀 줄고 현물 가격은 더 주기 현물의 비중은 더 주겠지. 근데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거는 디램 엑스체인지.com이나 뭐나 할 때 매일 업데이트되는 건 현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거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물 가격도 중요하긴 한데 변화를 주니까 한 달 동안 가격은 8에서 13% 올랐어요. 일주 전에도 올랐고 어저께도 올랐고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심리가 완화되고 매크로가 개선되고 매크로가 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데리고 받고 하고 마이크로보다 갔느니 안 가니 하면서 마이크로보다 디스카운트가 30% 넘으시는 이런 얘기 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가격은 주가는 일단 업이 많은데 편안하게 가려면 매크로가 지금같이 완화된 게 계속 가야 된다. 상반기처럼은 좀 힘들 수 있다. 이 상승 속도가. 8월 달에 상승 속도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8월 달에 9월 달에도 지금 그런 상승의 각도가 빨리 온다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5월 달, 6월 달은 뭐예요? 2배 ETF에는 사람들이 규제가 없었잖아요. 너나 나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탁금이 빠진 거 아세요? 우리는 예탁금이 원래 7월인가 5월인가 6월 때 피크일 때 140조였어요. 돈을 맡긴 사람들. 주식 투자하려고. 지금 100조가 깨졌어요. 40%준 겁니다. 돈의 자금이 줄었어요. 국내에서 도는 게. 그러니까 그 전만큼 그렇게 파워가 있겠어요? 파워가 있을래도 그게 스프레드죠. 나눠지죠. 그러니까 그전 같지 않으니까 포트폴리오의 믹스가 섹터의 믹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섹터의 믹스도 살짝만 알려주실 수 저는 있으실까요? 이제 일주일 한 달 전에 열흘 전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열흘 전에 며칠 전에서는 반도체 반, 그다음 넌 반도체라면 뭐냐 정확히는 AI 익스포저, AI 익스포저 반, AI 익스포저 아닌 거 반. 나머지 현금을 20-30% 가져갈까 30% 가져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현금을 50%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바닥을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현금을 늘리는 게 타이밍이 아니죠. 기다리는 거죠. 현금은 주가 더 올라갈 텐데 흐름상으로는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하는데 333에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333 내에서 이게 변화가 심하다. AI 익스포저는 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익스포저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변압기도 AI 익스포저예요. 이게 함께 합쳤어요.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60%였잖아요. 그렇게만 가져가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익스포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정상화되면 30에서 50%가 맞고요. 그러면 AI 익스포저 아닌 거 그거는 20에서 한 30% 정도가 가능한데 요 섹터가 작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손좀 순환이 돼요. 화장품 한 달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얘기하면서 근데 화장품 섹터가 작기 때문에 이걸 30%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가 기본 투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쫓아가야 되나요? 퀘스천. 뭐 예를 들어 건설주. 뭐 예를 들어 아이디어예요. 뭐 추천은 아니고 건설주. 부동산 대책한다 그러고 추석 이전에 정부가 뭔가 한다면 뭐 그린 벨트를 해제하는지 뭐 하는지 하면 건설주가 원전의 기대감도 있는데다가 정부가 만약에 그 공급 대책을 한다면 원전 건설주가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장품 그런 거 금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면 금리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계속 안 올라가고 버티면은 9월달 10월달에 뭐 학회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 라이선스 이벤트도 많을 수 있는 거가 바이오죠. 그럼 제약보다는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건설주가 눈에 보이긴 하죠. 얼마 전까지 화장품이 셌고 그렇죠? 조선방사는 중간에 들어갔는데 시세가 얼마나 많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자동차나 이런 쪽은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엔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쪽은 AI 쪽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0에서 50%
하이닉스가 원기 복귀한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아까 뭐 200만 원 매치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마이크론이 주가가 있잖아요. 6배 있잖아요. 그거 하이닉스 ADR 있죠. 하이닉스 ADR은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하이닉스 ADR이 우리 본주보다 한 50%죠. 어저께도. 적정한 30% 줄이려면은 기본 주가는 한 170만 원 가 있어야 돼. 180만 원 가 있고 시작해야 돼. 그런 게 하나의 기준인데 그거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삼성하이닉스가 포함한 AI 익스포저가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현금을 20 빼고 나면 얼마야? 20, 50이니까 50, 70이면 그러면 한 30에서 50%또 나머지 거 30에서 50% 맞죠? 30, 50% 그거를 넌 메모리를 넌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그 화장품이 들어있는데 지금 레벨에서 막 공격적하게 이미 또 3, 4주째 됐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 건설 일단 생각한 거는 아까 말하는 거 저기 바이오 뭐 혹시 하면은 뭐 트레이딩 하기에는 2차 전지 뭐 요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속 시원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 인터뷰 시간이 너무 흥미로웠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네, 네. 것 같습니다. 돈 마지막으로 돈 그러니까요. 내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쉽지는 않습니다. 돈 워리는 없죠. 근데 워리는 워리인데 항상 워리죠. 근데 지나친 극단적인 워리는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이 금리를 2번 이상 올리거나 경제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진짜 뭐 전면전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최악은 지났습니다. 진짜 누구 말대로 삼성 하이닉스 200만 원 언제 악화돼요? 삼성전자 30만 원 언제 완착되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만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목표 주가 그보다 한차원 높은 목표 주가는 내년도 2월 정도 3월 달에 삼성 하이닉스가 새로운 그 장비나 이런 제품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얼마나 논스톱일지 중간 대꾸받고 할지 W자인지 U자인지 누구는 루트라 하는데 그 속도는 외부의 여건과 우리의 수급에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악화보다는 좀 조치가 취하고 있으니까 예전만큼의 파워는 아니라더라도 너무나 지나친 비정상의 주가 레벨은 회복을 상당히 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